네, 여러분 다 잘 쉬셨죠? 판결문이 두 개여서 시간이 30분 만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명치료 중단 관련된 대표적인 판결문 두 개를 볼 텐데요. 보람의 병원 사건을 중심으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그리고 의학적으로 김할머니 어떤 상태인지 보실 거고요. 쟁점 사항은 어떤 거고 연명치료 중단의 형사적인 문제는 어떤 거고 법원 판결 보기 전에 이 중간에 이제 김할머니 사건 2009년 민사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2002년에 있었던 형사대법원 판결 보람의 병원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고 어, 이 보람의 병원 사건의 법원 판결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도 보면서 결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은 김할머니는 75세 할머니로 건강하게 가사일을 하던 분이셨어요. 할머니도 크리스찬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뭐 존중 이런 것도 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라고 참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주 전부터 감기가 안 떨어져서 동네 개인병원을 찾아서 폐렴 의심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서 호흡기내과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어, 무슨 폐렴, 폐암 뭐 이런 게 발견이 되셔서 대학병원으로 그 뭐죠? 소견서를 쓰신 거죠. 그거 받고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혈액, 흉부 방사선, CT 검사를 했고 이번 둘째 날에 보니까 사진에 혹이 보인다며 간단한 조직 검사를 권유한 거죠. 암이 어, 조직 검사는 암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 검사 이 샘플을 딱 띄면서 어, 문제가 생긴 사건인 것 같아요. 저녁 9시경 간호사가 기관지 내시경 검사 신청서 서명을 요구했고 이 조직 검사하면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든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 설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 9시 5분경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 검사실로 이송했고 환자 이 김할머니는 이제 웃으면서 검사실로 들어가셨는데 못 깨어나신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검사 도중 구강 내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고 코드블루 발송을 했어요. 뭐 대학병원이나 뭐 종합병원에서 코드블루 하면 응급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수의 의사가 검사실로 분주히 출입을 했고 산소 포화도가 94에서 88로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맥박수는 118에서 41로 저하됐고 비인두 흡인을 시행했고 심장 마사지라든지 기관지 내시경 제거하고 다량의 혈액을 흡인한 그런 상태예요. 기관삭관 시도 실패 후 다시 시도해서 성공을 해서 인공호흡 장치나 기도삭관한 상태죠. 오전 10시 30분경 사고 상황 설명 후 심정지, 심폐소생술 시행 후 정상 회복을 환자 가족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고 중환자실로 이동을 했어요. 기관지 내시경 당시 심정지가 10분 정도 지속됐는데 10분 정도면 뇌손상 50대 50 정도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이건 나중에 들은 거예요. 지금 앞에서 코드블루 방송하고 이때 상황을 환자 가족들한테는 말 안 하고 나중에 중환자실 이동해서 심정지가 10분 정도 있었다라는데 5분 이상만 있어도 뇌 손상 심각하죠. 근데 10분 정도면 못 일어나실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뇌 CT상 내부종 저산소증 뇌 손상이 심해서
뇌사 가능성을 설명을 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환자 뇌사로 산소호흡기로 생명 연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신청 당시가 이제 5월 9일이에요. 임상 경과를 보면 2008년 2월 22일 날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어요. 신경학적 이상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를 보면 자발호흡이 없고 동공반사 없고 통증 회피 반응. 뭐 바늘로 찌르면 이렇게 뭐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반응도 없고 세미코마토스 멘탈 스테이터스 상황이고 CT 소견으로는 미만성 뇌부종이 악화돼서 약물요법으로 만니톨이나 날록선, 이뇨제 등을 사용하고 있고 할머니 뇌 CT 사진을 보면 이 왼쪽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할머니 뇌 손상이 있어서 전혀 뭐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심각한 상태고 네. 10분간 호흡 못했다고 하면은 회복하지 못할 거예요. 5분 이상만 돼도 회복하기 어려운데 영상 검사 MRI 판독 CT나 MR 판독 결과지를 보면 2008년 2월 22일 미만성 뇌부종이고 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저산소성 허혈 소견을 보이고 있어서 뇌 상태만 봐도 할머니 심각한 상태인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쟁점은 네, 헌법상 생명 존중권,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 행복주거권 등에서 나오는 환자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 기계에 의해서 인위적인 생명 연장은 의미 없는 치료다라고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산소 호흡 정지가 된 게 10분이잖아요. 이런 상태라면은 깨어날 확률이 거의 미미하거든요. 깨어나도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일 텐데 이럴 때는 돈 비용은 엄청 들어가죠. 깨어날 확률은 3만 분의 1이고 이럴 때 사전 연명 의학서 같은 걸 쓴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 같아요? 일단 뭐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저 이 세상에서 엄청 오래 살고 싶어요. 옛날에는 저도 영생이죠. 진시황이 영생을 하기 위해서 막 뭐 불로초도 먹고 뭐 하려고 했는데 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그게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사람 죽을 때 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크리스찬이어서 아, 편안한 천국에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셀프로 가지는 않을 거고 저의 이제 인생 한계가 돼서 이제 가면은 천국에 가면 거기서 좀 편하게 좀 살아야지 강의도 안 하고 어제도 늦게까지 어떻게 잤는지 모르거든요. 불 켜놓고 그랬는데 이게 강의 9년 차인데도 계속 봐야 돼요 자료를.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거 계속 업데이트하고 오전에 또 생명윤리 PPT도 아침에 완성이 다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올리고 씻고 그리고 출발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의료법 수업보다 자료를 좀 늦게 줘서 너무 미안해요. 이 뭐지? 우리 그래도 의료법은 기본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나갈게요 하면 대충 이것만 읽고 와도 되는데 생명윤리는 책이 제가 참고 도서가 한 30권 정도가 넘어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발췌하고 매주차 쓰는 교재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생명윤리는 9년차 강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강사료 한 3달 정도는 강사료를 다 책을 샀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이
뭘 사서 보세요. 딱 한 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료법은 딱 이게 있어서, 물론 의료법도 이 책 한 권만 참고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 기본이 되는 게 있는데, 생명윤리 또 저학년 학생들이 또 많은데 책도 없지, 강의 자료도 좀 늦게 주지, 아주 답답해할 것 같긴 해요. 강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그 책을 좀 안 사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책이 있는 게 나은가요? 3만 원짜리라도 책 사서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책 없이 자료를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이미 여러분은 책을 샀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발췌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생명윤리와 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내가 이 김할머니 사건 상황이라면 인공호흡 장치 하루에 수십만 원 미니멈으로,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만 해도 2, 30만 원씩이 나오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그거보다 2배에서 3배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 부담금만. 하루에 그 가격이면 어, 60만 원으로만 쳐도 금액이 1,800만 원이면 못 낼 것 같거든요. 한 달도 있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 봉급을 나중에 얼마 받을지를 생각해 보면, 대졸 졸업자 한 400만 원 받나요? 제가 요즘 상황은 잘 몰라서, 가톨릭 대학교 전임 교원이 5천에서 6천만 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 나오고 석사 나오고 박사 나오고, 네, 초봉이 한 그 정도여서 세금 떼고 나면은 월 450은 나오겠죠. 네, 그 정도인데 한 달에 1,800만 원이면 마이너스인데, 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면 다 끝장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깨어난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빚을 얻어서라도 할 텐데, 깨어날 확률은 3만 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깨어날 확률도 어렵고, 얼만큼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상 생명권이 헌법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권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기본이죠. 그래서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근거한 의료법 등의 의사의 진료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의료법 제14조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진들은 진료 거부할 수가 없죠. 주의 의무가 다 있고, 우리가 길 가다가 여기 또 우리라고 하면 또 의대 나와서 또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길 가다가 뭐 응급 환자 있는데 조치 안 하고 가면 전 처벌받지 않거든요. 근데 의료진이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면 형사처벌도 받거든요. 회복 가능성 여부 불투명해서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연명 의료 결정이라는 말도 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연명 치료 결정이라고도 했었는데, 치료하면은 뭔가가 낫게 해줘야 되는데 PVS 환자는 호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연명 의료 결정이다라고 한 것도, 여기 제가 공청회 자료가 있는데요.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 공청회인데, 2013년 5월 29일 날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어 가지고도 심의회의를 연 거거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열었었네요. 그때 한 얘기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무의미한이라는 게 또 삭제가 그때 된 거예요. 무의미한
뭐가 무의미한 게 어딨어? 너의 가족이고 너라면 무의미한 게 아니지라고 해서 무의미한이 그때 없어졌고요. 말기라는 말, 말기야만자 이런 말이 임종기로 바뀌었어요. 이때. 그리고 연명치료라는 걸 연명의료로 바꾸게 됐는데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치료라는 용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이해되고 있는 점이 있고 치료 중단이라고 표현할 경우 그 자체가 비윤리적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치료라는 용어를 가치 중립적인 용어인 의료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함.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연명치료라는 용어는 연명의료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함. 그리고 중단이라는 말도 결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또 썼는데 중단이라는 용어에는 유보의 개념이 빠져 있어서 의료 현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사전 의료 계획서라는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이제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어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열어서 결정할 정도로 이거 먼저 하고 회의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또 이거에 맞게 또 개정이 돼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은 위원회 활동들이라든지 회의 이런 것들이 다 PDF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용어 관련된 결정도 PDF 파일로 다 올라와 있어서 저는 다운받았는데 어느 날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필요할지 몰라서 올리면 볼 거예요. 괜히 올리면 부담될까요? 올리지 마요. 처음부터 모르는 게 나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용어 관련돼서. 그래서 따로 올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쟁점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인간 존엄성, 생명 존중, 뭐 이런 거 진료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이 쟁점 사항이었고 보람의 병원 사건이에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법 고합이니까 1심 합의부 판결이죠. 3명의 재판부가 결정하는 판결인데 사실관계를 한번 볼게요. 1997년 환자가 술에 취해서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하여 경막에 출혈상을 입어 위 보람의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다음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에 따른 내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인공호흡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환자의 처죠. 환자의 처는 경제적으로 환자가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의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온 위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의사에게 퇴원하겠다고 함으로써 환자의 집에는 인공호흡 장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더 케어할 수 없으니까 퇴원시켜서 그냥 죽어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휴, 술을 마셨어도 가족을 왜 때려. 금은방 하다가 실패하셔서 17년 동안 무의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술 취하면 부인들 때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저 화상 또 오면은 또 얼마나 또 술 퍼마시고 또 사람을 괴롭히게 하겠어. 사람 막 이렇게 호강을 시켜줘도 모자랄 판국이 병수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290만 원 때문이란 그 말보다는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한 거죠. 데리고 살기가. 그래서 퇴원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담당 교수님도 그럼 퇴원하라라고 하고서는 동의서 받고 수술 퇴원 후에도 민형사상 소송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거 다 사인했겠죠. 그리고 갔는데 그동안 연락 안 하던 시동생, 남편, 남동생이죠. 남동생이 딱 보니까, 형수가 형 죽였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 기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다른 가족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이 시동생, 연락 평소에도 하지 않던 멀리 지내던 시동생이 기소를 한 거예요. 형수님 살인죄로 기소하고 의료진들 살인죄로 기소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1심 법원은 남부지방법원 98 고합 9 판결이고요. 의사가 치료를 중단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회복 가능성 있는 환자를 그 처의 요구에 따라서 퇴원시켜서 사망케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였고요. 1심에서는 그래서 피고인 이 환자분 부인 이땡땡 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를 했고요. 피고인 펠로우 그 교수님 양땡땡하고 주치 김땡땡 이분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네요. 그리고 인턴 이렇게 앰뷸런스 따라가서 한 요 사람은 인턴 일주일 차도 안 된 사람이에요. 의사국시 합격하고 3일 차인가 4일 차에 앰뷸런스 타고 가서 엠버 이거 하고 와 이건 거죠. 인턴 3일차, 4일차 때 이렇게 그래서 1심 법원에서 피고인 그 인턴 강땡땡은 무죄 선고가 나온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 환자 보호자분, 환자 부인분하고 의료진들 2명은 살인죄로 실형이 나온 거죠. 집행유예도 실형이에요. 전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환자의 퇴원 허락한 의사들에게 살인죄, 기소 사유는 살인죄예요. 그래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교도소는 가지 않았지만은 구류 기간 동안에는 이거 구금일수 포함됐거든요. 이제 판결문 보면은 피고인 이땡땡에 대해서 이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일수 중 150일을 150일 사셨네요. 와이프분은. 그리고 피고인 그 담당 교수님 양땡땡에 대해서는 이 판결 전에 구금일 3일 구금됐었네요. 그리고 주치 피고인 김땡땡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 전에 구금일수 1일을 위 각형에 각 산입한다 해서 이 와이프분은 150일 살았고 교수님 3일 살았네요. 그리고 주치 1일 교도소 생활했네요. 미결수로 그 교도소복 아니고 똥색가로 입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법원 방청 가본 적 있나요? 다 3, 4학년들이라 고등학교 때 다녀왔다는 학생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법원 실제 이 사람은 뭐 징역 몇 년 선고한다 땡땡땡 본 적 없어요. 한번 보고 와도 되게 공부하는데 자극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갔다 왔었거든요. 딱 처음 갔는데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 갔는데 형사재판장을 제가 들어간 거더라고요. 재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통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방청 다 공개예요. 그리고 판결문은 저작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갔는데 처음 선고된 게 강간범이더라고요. 그래서 강간 사건이었는데 실형 선고하는 그때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 하는데 강간범이 이제 들어오는데 황색 이제 똥 색깔의 포승줄 묶여서 왔더라고요. 근데 젊은 20대 남자인데 오, 잘생겼어요. 어, 뭐야? 강간범은 막 뿔 달리고 막 무섭게 험악할 줄 알았는데 되게 여리여리하게 생긴 좀 핸섬한 남자 20대가 들어오는데 실형 선고받고 실형 선고받고 막 울고 막 바로 법정 구속되더라고요. 우리 그 성폭행범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집행유예 없이 법원이 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하면은 앞으로 법을 더 공부하시고 하실 학생은 좀 그런 것도 보고 올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제 많이 풀려서 법원 방청도 풀릴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 다녀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심 법원은 이렇게 판결이 됐고 다 기소했죠. 기소를 이제 어, 피해자분 58세 처인 그 환자 유가족 요분도 기소를 했고 의사들 둘 기소했고 검사도 마음에 안 들어서 4명이 항소했죠. 그래서 2심 법원에서는 98로 1310 판결인데요. 환자 처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을 했고 의사들에게서는 이제 살인 방조를 해서 형량이 감경됐어요. 그래서 살인 방조면은 도와주는 거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와준 거기 때문에 살인 방조로 이 형량이 1심에서 이 환자 처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1년씩이 줄어들어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도 1년씩이 줄어들어서 감경이 되긴 했지만 의사단체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의료진이 의료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 보호자 요청에 의해서 퇴원을 시켜주는데 그런 의료진한테 살인죄가 웬 말이냐 살인 방조가 웬 말이냐 실형을 선고하다니 어떻게 됐든 집행유예로 교도소는 가지 않았지만 실형 선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계속 시위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형사 판결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선고가 해야 되잖아요. 헌법은 틀려요. 헌법은 사회 분위기, 민심 이런 것도 반영해서 헌법재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형사는 그래서 형사재판 판결 판사분들은 신문도 안 보시는 분들 많죠. 뉴스나 신문들 안 보고 비난 여론이 많다고 해서 법원 판결이 바뀌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시는 교수님, 부장판사 출신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문이에요. 2008 가합 6977이어서 가합이면 여기도 합의부로 갔네요. 서울 서부지방법원 아주 방청했던 법원이네요. 마포 그쪽에 있는데 2008 가합 1심 법원 판결 때는 2008년이었네요. 대법원으로 올라간 게 이제 2009년이어서 생명 연장의 치료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식물 상태로 의식 없는 생명을 연장하여 하는 정신적 고통이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첫 번째로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두 번째로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할머니 기독교인이라고 했죠.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 생존 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이 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여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다. 할머니 75세신데 더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 다나카 간의 할머니 같이 뭐 119세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85, 요즘엔 90대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대 연명이 한 20년이라고 여러분 살아온 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여러분 지금 한 22세들이죠? 형사님들 더 돼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뚜루루루 눈동자가 막 끌리네요. 군대 갔다 왔을 수도 있네요. 남학생들은. 그럼 25 정도일 수도 있고. 하여튼
김할머니 20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면 와 그래요. 기대 여명이 그렇게 75세시면은 앞으로 한창 때이신 것 같은데 오늘날의 의료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 2심 이제 고등법원 판결인데요. 2008날 116869 판결인데요. 어, 판결문 여러분한테 수업 끝나고 이 판결문을 사이버 캠퍼스에 올릴게요. 여기 원본이 다 있어서 소송 대리인들 이름은 다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김할머니 실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요거는 지우고 제가 하고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대표자 이사장 이름은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분들도 다 있어도 될 것 같고 이때 맡았던 변호사님이 인하대학교 로스쿨로 가셨네요. 네. 이 판결문을 소송하셔서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학교로도 스카웃이 될 정도면 이거 할만한데요. 제가 아시는 분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계셨던 분을 네, 어, 의료 실무적인 거 얘기 들어보려고 특강 교수님으로 제가 가톨릭 대학교에 먼저 특강을 요청을 했는데 가톨릭 대학교에서는 안 된대요. 제가 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의료법을 수업하는 성신여대 법학과에 이번 주에 특강을 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특강 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의료 실무적인 거 질문하고 할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70명인데서 특강하시는 게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성신여대 법학과 의료법 수업 때는 7명 학생 클래스에 특강을 오시게 됐어요. 7명과 70명. 그래서 한 명당 100명씩 있다고 생각하시고 특강해 주세요. 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실무 변호사님이 특강 한 타임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물론 3시간 다 특강하시는 게 아니라 저하고 2시간 의료 책임법 수업을 하시고 소송 판결 보시고 실무적인 걸 특강해 주시는 거여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초청을 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되면은 뭐 다음에 또 다른 변호사님 또 초청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졸업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특강 초청해서 의료 실무 변호사님들도 초청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심 법원 판결을 보니까 인간의 생명이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고 의사에게 환자의 생명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항상 가능한 모든 의술이나 의약을 사용해 보아야 한다거나 꺼져가는 인간 생명을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연장시켜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 저 여러분 막 오래 살고 싶어요? 네? 아니에요? 몇 살 정도까지 살면은 내가 천수를 누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80? 위요 아래요? 아래? 75? 너무 얼마 안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75세면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75세신데 그거보단 더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인간 생명 120년으로 해놓으셨으니까 120까지는 아니더라도 먼저 죽겠지만 건강하게 한 90대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 저도 막 20대 때에는 막 60이면 이렇게 놀랬던 것 같은데 60이 금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막 60, 70 됐을 때 100살은 넘어야죠.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법학자 중에서도 100세 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대에서 법학연구원 조교로 있을 때 고려법학이라는 등재지 첫 호를 이제 제가 고려법학 담당자로 담당을 했는데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이제 100세를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집호를 제가 맡았는데 남흥우 교수님이라고 고대 형법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100세 특집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잘 만들었는데 집에 그 고려법학이 도착하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대요. 너무 기뻐서 돌아가신 건가? 내가 너무 잘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법학자분들이 이제 법학자도 100세 시대 도래했다 했는데 바로 돌아가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살면은 100세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프고 뭐 이러면은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되게 젊었을 때 이제 군대 요 앞뒤로는 저도 바디빌딩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해서 운동 끊고 난 이후에는 아령도 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아령 한 번도 안 들고 있는데 이제 좀 아령 가벼운 무게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건강할 때 유지해야지 이 근육이 계속 소실되잖아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려면 아령도 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많이 뭐 무릎 쓰는 운동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릎 관절 나가요.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 아, 아빠 100살까지 살아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무릎이 아프니까 아빠 100살까지 못 살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무릎 관절 팔팔약 먹고서 또 무릎이 괜찮아져서 아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건강을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아휴, 벌써 100세 이거를 신경 써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프고 오래 사는 거는 좀 고통인 것 같아요. 이 연명의료나 안락사 이쪽 파트를 계속 강의하고 공부하고 하면은 그래서 인간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생명 그 자체만은 아니며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라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용한 처치를 계속 받도록 하거나 의사로 하여금 그러한 치료를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호흡 장치를 뗄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은요, 대법원 판결 이제 다수 의견을 보면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이하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계에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는 연명치료, 연명의료라고 하는데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 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다수 판결이고요. 소수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소수견의 하나는 치료 중단은 적극적인 행위로 생명 유지 장치가 삽입,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환자가 몇 시간 또는 며칠 내와 같이 비교적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뭐 뇌사 상태, 뇌사선고 같은 것만 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인 것 같아요. 소수 의견 2는 환자의 의사를 대리인이 정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소수 의견이네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느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1심 법원, 2심 법원, 대법원에서도 다수 의견, 소수 의견 1, 소수 의견 2 있는데 여러분은 뭐 소수 의견 3인가요? 네. 여러분은 어떤 견해인지
인간 존엄성이 그런 거는 막 보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막 대소변도 못 가려서 하는 상태면은 특히나 연세가 많든 아니든 그런 거는 자식들한테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인데 계속 연명 치료를 의료를 계속 한다는 것도 인간 존엄성에는 반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인간 생명 존엄성 생각하면 또 함부로 또 생명을 단절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으로 이런 판단을 내려줬네요.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의 상실이 회복할 수 없고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진료 중단 허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보다는 한 30여 년 정도 늦었지만은 그래도 연명의료 판단에 대해서 첫 번째로 법원 판결을 받게 돼서 우리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연명 과정에 있는 이런 이하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져서 사전 의향서도 작성할 수 있고 하는 상태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그 연명의료 사전 의향서라든지 이런 거는 법제처 홈페이지 가셔서 다 양식이 있거든요.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시면은 의향서 양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사항을 체크하게 돼 있구나. 이렇게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서 뭐 인공호흡기 쓰실 건지 아닌지 그리고 뭐 이 전기 자극 있죠. 그거 쓸지 그거 한번 전기 자극 심장 정지돼서 팍 이렇게 드라마나 연속극 같은 데 보시면 전기 자극 주잖아요. 이거 쓰면 갈비뼈는 다 나가거든요. 써서 돌아가긴 하는데 갈비뼈 다 나가요. 그래서 난 그렇게 하는 거 싫다. 또 치료받고 뼈 아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할까요 말까요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양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한테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저도 막 그런 상조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벌써 상조회사 전화 받을 나이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중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저 아직 죽을 마음이 없어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 생기면 연락해 볼게요 라고 하고 끊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이러거든요. 근데 뭐라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얘기 하는데 하여튼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하려고요. 근데 제가 벌써 상조 연락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이래서 기분이 아주 무척 나빠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안 오죠? 부러워요. 네, 그래서 치료 중단의 기준은 첫 번째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 과정에 이제 진입했다라던가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의 그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서 우리나라는 근데 환자가 사전에 이렇게 다 뭐 장기 이식 같은 것도 나 이거 주기로 했다 했는데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 몸을 또 그렇게 장기 기증하는 걸 반대한다면 기증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법이. 그래서 이 환자 유족들이 또 이렇게 또 중단 의사했다고 했는데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못하게 돼 있어서 그런 거는 또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다로 중단을 구하는 치료 행위의 내용, 사망 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요. 라로 의사에 의한 치료 중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진에 의해서 치료 중단이 시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간 생명
생명 존중, 인간의 행복 추구권 등에 의해서 양쪽 해석이 가능하고 이익 경영 문제인데 생명권과 뭐 이런 환자 가족의 이런 경제적 이익 이런 거 이익 형성하면 생명을 이길 수가 없기는 해요. 그리고 환자와 유가족이 의사가 충돌될 때 이럴 때도 문제가 되고 만약 나이 등이 좀 더 젊거나 기억 상실 등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조사, 여론이라든지 전문의의 견해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시간이 어이구 5분 남았네요.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업은 의료 소송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봐서 제가 판결문들을 좀 더 모아봐서 지금 모아져 있는 것들을 이제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지 조금 더 봐서 제 생각으로는 뭐 각 과별로 의료소송 발생되는 거 가장 많은 뭐 산부인과라든지 마취과에서 의료소송 나는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의료 책임법 영역에 대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